인류가 지구에 첫 발자국을 남기기 훨씬 전 이 행성은 이미 누군가의 무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질학자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발견한 이상한 흔적들, 도저히 자연현상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금속 잔재들, 그리고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히 묻혀있던 구조물의 파편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최초가 아니었다면 어떨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지구의 역사를 단순한 직선으로 그려왔습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해 공룡을 거쳐 포유류로, 그리고 마침내 인간으로. 하지만 최근 몇몇 지질학자와 고생물학자들이 이 직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진화의 사다리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문명이 태어나고 번성하고 완전히 사라진 뒤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 사이클이 지구 역사에 최소 5번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가설을 처음 진지하게 제기한 사람은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애덤 프랭크였습니다. 그는 2018년 동료 지질학자 개빈 슈미트와 함께 하나의 도발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실루리안 가설, 만약 산업 문명이 지구에 앞서 존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진지하게 지질학적 증거의 관점에서 이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등장합니다. 만약 수백만 년 전에 인간 수준의 산업 문명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지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침식되고 재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판게아가 갈라지고 산맥이 솟아오르고 대륙이 이동하는 그 억겁의 시간 동안 콘크리트 건물이나 금속 구조물은 완전히 분해되어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의 부재가 문명이 없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순간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페름기 대멸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200만 년 전, 지구상 생물종의 90% 이상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대멸종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시베리아의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한 기후 붕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멸종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화산 활동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의 변화가 지나치게 급격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여기서 조심스럽게 다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급격한 탄소 배출, 급격한 기온 상승, 그리고 뒤이은 대멸종이라는 패턴이 마치 오늘날 인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후변화의 시나리오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고대 문명의 산업활동 때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도 누군가 지구를 태우고 있었다면.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5개의 멀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까요? 이 숫자는 지구 역사상 확인된 5번의 대멸종 사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르도비스기 멸종, 대봉기 후기 멸종, 페름기 대멸종, 트라이아스기 멸종, 그리고 백악기 말 공룡을 사라지게 만든 멸종. 각각의 사건 이후 생태계는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었고 이전 시대의 지배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부 재야 연구자들은 이 5번의 리셋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정점에 이르렀던 어떤 존재들의 흥망성쇠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류 과학계에서 인정된 이론이 아닙니다. 실루리안 가설을 제안한 프랭크와 슈미트 본인들도 이것이 실제로 그런 문명이 있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런 문명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만들어보자는 사고 실험이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실험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균열을 낸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라진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오르도비스기로 되돌려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4억 4,500만 년 전, 지구의 바다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륙은 하나로 뭉쳐 곤두아나라는 초대륙을 이루고 있었고 생명체 대부분은 여전히 물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삼엽충, 완종류, 그리고 거대한 바다 정갈이라 불리는 유립테리드가 이 시대 바다의 진짜 지배자였습니다. 일부 유립테리드는 길이가 2m가 넘었고 강력한 집게발을 가진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이 시기 지구는 놀랍도록 다양한 생물종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오르도비스기 생물 다양성 대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두 번째로 큰 생명의 도약이었죠. 하지만 이 번영은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약 4억 4천만 년 전 지구는 급격한 빙하기에 진입했고 해수면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얕은 바다에 서식하던 생물종의 서식지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파동에서는 반대로 해수면이 다시 급격히 상승하며 산소가 부족한 물이 대륙봉을 뒤덮었습니다. 이 두 번의 연속된 충격으로 당시 해양 생물종의 약 85%가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이 급격한 빙하기를 촉발했을까요? 주류 이론은 초대륙의 위치와 화산 활동, 그리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격한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지구 근처에서 발생한 감마선 폭발 가설도 함께 제기된다는 겁니다. 2004년 미국 항공우주국의 연구진은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이 지구에서 약 6,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초신성의 감마선 폭발 때문일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폭발이 지구의 오존층을 순식간에 파괴했고 그 결과 자외선이 그대로 지표면과 얕은 바다에 쏟아지면서 대량의 생물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이 가설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어떤 문명이 존재했든 존재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우주 저편에서 날아온 단 한 번의 섬광이 모든 것을 끝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전된 기술도 방어체계도 그 어떤 준비도 소용없는 종류의 멸종. 이것이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무서운 진실입니다. 때로는 가장 발전된 존재조차 우주의 무작위성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오르도비스기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시기 지구의 육지는 사실상 생명체가 거의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식물조차 아직 육지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시기였죠. 따라서 만약 어떤 지적 존재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다에서 진화한 존재여야 합니다. 두 종류, 그러니까 오늘날 오징어와 문어의 조상뻘 되는 생물군이 이 시대에 이미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앵무조개와 비슷한 껍질을 가진 오르토케라스 같은 생물은 길이가 6m에 달했다는 화석 증거도 있습니다. 두 종류는 오늘날에도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무척추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어는 도구를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심지어 개체마다 다른 성격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부 제야 연구자들은 만약 진화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면 오르도비스기의 거대한 두 종류가 훨씬 더 복잡한 신경계와 사회 구조를 발전시켰을 수도 있었다고 상상합니다. 물속에서의 문명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직관과는 매우 다릅니다. 불을 사용할 수 없고 금속을 재련할 수 없으며 문자를 새길 수 있는 안정적인 표면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소리와 화학 신호를 이용한 소통, 그리고 산호나 조개 껍질을 이용한 구조물 건설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철저히 사변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화석 기록에는 그런 수준의 지능이나 사회 구조를 시사하는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능이라는 것이 반드시 육지에서, 반드시 손과 불을 가진 존재에게서만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지적 존재가 있었다 해도 그들의 흔적이 4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르도비스기의 바다 밑바닥은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조산운동과 침식을 거치며 완전히 재구성되었습니다. 설령 그들이 무언가를 남겼다 해도 그것은 지금쯤 지구 멘틀 어딘가로 사라졌거나 산산이 부서져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라진 세계로 넘어가 볼까요? 시간은 흘러 대봉기 후기, 지금으로부터 약 3억 7천만 년 전입니다. 이 시기는 어류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물고기가 폭발적으로 다양해진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는 둔클레오스테우스였습니다. 길이 6m에 달하는 이 갑주어는 이빨 대신 날카로운 뼈판으로 이루어진 턱을 가지고 있었고 물어뜯는 힘은 현대의 상어를 훨씬 능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생물은 당시 바다의 진짜 폭군이었습니다. 동시에 육지에서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나무들이 등장했고 최초의 숲이 지구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대기의 화학적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무들이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흡수하면서 지구는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봉기 후기 대멸종의 가장 유력한 원인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식물 자신이 만들어낸 기후변화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소름 끼치는 아이러니입니다. 지구를 정복하러 나선 최초의 육상 생명체들이 그들의 성공 그 자체 때문에 지구의 기후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들면서 암석의 풍화작용을 가속화시켰고, 이는 바다로 흘러드는 영양분의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 결과 바다에서는 주류가 급격히 번성하는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났고, 이는 바다 전체의 산소를 고갈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해양 무산소 사건입니다. 숨 쉴 수 없는 바다, 그것이 대봉기 어류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등장합니다. 문명이나 생명체가 반드시 외부의 재앙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 자신의 성공, 그들 자신의 번영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류에게도 섬뜩할 정도로 익숙한 이야기 아닐까요? 산업화, 삼림벌채, 그리고 그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패턴이 3억 7천만 년 전에도 이미 리허설을 마쳤다는 사실 말입니다. 일부 재하 연구자들은 이 시기에 대해 더 대담한 상상을 펼칩니다. 만약 이 시기에 어떤 존재가 이미 원시적인 형태의 도구 사용이나 사회적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대봉기 후기의 일부 절지동물, 특히 초기 곤충들은 이미 상당히 복잡한 행동 패턴을 보였다는 화석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적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육지 생명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지구를 개조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조가 곧바로 대멸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처럼 들립니다. 세 번째 사라진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번의 멸종은 모두 자연적인 원인, 그러니까 우주 방사선이나 식물 자체의 생태학적 부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건, 페름기 대멸종에 이르면 이야기는 훨씬 더 이상해집니다. 페름기 말,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200만 년 전, 지구는 판게아라는 단 하나의 초대륙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이 시기 지구의 지배자는 파충류와 파충류 비슷한 단국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메트로돈처럼 등에 거대한 돛을 가진 생물들이 유명하죠. 이 시기 지구 생태계는 놀랍도록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질학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시베리아 트랩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이 공식적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화산 활동은 무려 100만 년에 걸쳐 지속되었고, 현재 시베리아의 상당 부분을 뒤덮을 만큼의 용암을 뿜어냈습니다. 이 화산 활동으로 대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결과 지구 평균 기온은 급격히 상승했고, 바다는 산성화되었으며 산소 농도는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 분석 결과 이 시기 대기 중 탄소 농도의 변화 속도가 화산 활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는 겁니다. 일부 지구화학자들은 이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해저에 얼어붙어 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대량 방출이라는 가설입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한 초기 온난화가 해저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녹였고, 이것이 대기로 방출되면서 온실 효과를 폭발적으로 증폭시켰다는 겁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특히 소름 끼치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날 기후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티핑 포인트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작은 온난화가 자연적인 대먹임 고리를 촉발하고, 그 대먹임 고리가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 페름기 말 대멸종은 지구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양 생물종의 96%, 육상 척추동물의 70%가 사라졌습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가까스로 살아남은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재야 이론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시베리아 트랩의 화산 활동 자체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지각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채굴이나 지질학적 개입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지질학적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는 순수한 추측입니다. 주류 과학계는 이런 주장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추측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페름기 대멸종의 규모와 속도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것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런 재야 이론들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얻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미신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의 심원한 시간,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온전히 파악하기 힘든 수억 년이라는 시간의 규모 앞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겸손함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수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오직 남아있는 몇 개의 지층과 화석을 통해서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구 지각의 상당 부분은 판구조 운동을 통해 이미 멘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기록은 전체 이야기의 일부, 어쩌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네 번째 사라진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라이아스기 말, 지금으로부터 약 2억 100만 년 전입니다. 페름기의 대재앙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서서히 회복하며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기 지구에는 최초의 공룡들이 등장했지만 아직 그들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의 진짜 지배자는 크루로타르시안이라 불리는 파충류 그룹이었습니다. 악어의 먼 친척벌되는 이 생물들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육상 생태계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멸종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판게아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활동, 이른바 중앙대서양 화성암 지역의 분출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판게아가 오늘날의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갈라지기 시작하던 이 시기, 갈라지는 틈을 따라 엄청난 양의 용암이 분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또다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했고 지구는 급격한 온난화와 해양 산성화를 겪었습니다. 이 멸종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크루로타르시안이라는 그 시대의 지배자들이 거의 전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작고 눈에 띄지 않던 초기 공룡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자들이 이후 1억 5천만 년 넘게 지구를 지배하는 공룡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세 번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시대의 지배자가 다음 시대의 지배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 생태계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생존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존재, 적응력이 뛰어난 존재가 다음 시대를 물려받는다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사변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크루로타르시안 중 일부가 더 복잡한 사회적 행동이나 도구 사용을 발전시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화석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일부 크루로타르시안은 이미 상당히 정교한 사냥 전략과 무리 생활의 흔적을 보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문명이라고 부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에게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지속되었다면 지구의 지배종이 공룡이 아니라 전혀 다른 파충류 그룹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진화라는 것은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수한 우연과 재앙이 만들어낸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섯 번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라진 세계에 도달합니다. 백악기 말, 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 공룡의 시대가 막을 내린 그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근처에 지름 약 10km의 소행성이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발생한 먼지와 그 흐름이 지구 대기를 뒤덮으며 광합성이 멈췄고 식물이 죽고 초식동물이 굶주리고 육식동물이 뒤따라 사라졌습니다. 공룡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흥미로운 디테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 소행성 충돌 지점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장소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유카탄 반도 지역은 황산염이 풍부한 석고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충돌로 인해 대량의 황산염 에어로졸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것이 태양광을 차단하는 효과를 몇 배로 증폭시켰다는 겁니다. 만약 소행성이 지구 표면의 다른 지역, 예를 들어 깊은 대양 한가운데 떨어졌다면 대멸종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정말이지 최악의 확률로 최악의 장소에 떨어진 셈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순전한 우연, 순전한 확률의 문제가 한 시대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소행성이 몇 시간만 다른 시점에 혹은 몇 도만 다른 각도로 지구에 접근했다면 유카탄이 아닌 다른 곳에 떨어졌을 것이고, 그랬다면 공룡은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공룡이 살아남았다면 포유류는 결코 그 틈새에서 벗어나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형태로 진화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인류의 존재 자체가 6,600만 년 전 하늘에서 떨어진 돌덩이 하나의 각도에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멸종에서도 제야 연구자들의 상상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일부는 백악기 말 일부 공룡종, 특히 트로오돈이라 불리는 작고 영리한 육식 공룡이 이미 상당히 발달된 뇌 크기와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캐나다의 고생물학자 데일 러셀은 1980년대에 만약 트로오돈이 멸종하지 않고 계속 진화했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를 상상한 유명한 가상 모델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공룡인간이라 불리는 이 가상의 생물은 커다란 눈, 직립자세, 그리고 손가락처럼 조작 가능한 앞발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지한 과학적 예측이라기보다는 사고 실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상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적 생명체로 가는 길은 반드시 포유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5개의 사라진 세계를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오르도비스기의 바다에서 번성했던 두 종류와 갑각류의 시대, 대봉기의 어류와 최초의 숲이 스스로를 파괴한 시대, 페름기의 파충류들이 시베리아의 불길 속에서 거의 전멸한 시대, 트라이아스기의 크르로타르시안이 판게아가 갈라지는 틈에서 사라진 시대, 그리고 백악기 공룡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돌덩이 하나에 무너진 시대. 이 5번의 리셋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멸종은 예외 없이 급격한 기후변화를 동반했습니다. 화산이든 소행성이든 혹은 생물 자체의 활동이든 결국 지구의 대기와 바다의 화학적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생명체 대부분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둘째, 각 시대의 지배종은 다음 시대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진화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음 챔피언을 찾아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구는 매번 회복했다는 겁니다. 대멸종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뒤따랐습니다. 생명은 끈질기게 형태를 바꾸어가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 2026년에 우리가 되돌아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의 초입에 서 있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자연적인 배경 멸종률보다 최소 100배에서 최대 1000대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멸종의 원인은 소행성도 화산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류 자신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 전체가 원을 그리며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인류 이전에 정말로 5개의 문명이 존재했고 그들 모두가 스스로 혹은 우주적 우연에 의해 사라졌다면 우리는 6번째 실험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실험들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은 결코 영원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발전과 번영 그 자체가 때로는 몰락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주는, 아니 지구조차도 우리의 존재를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루리안 가설이나 5개의 선행 문명이라는 개념은 검증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고 실험이자 흥미로운 가설의 영역에 속합니다. 실제 화석 기록과 지질학적 증거는 오르도비스기부터 백악기에 이르는 5번의 대멸종이 산업 문명이 아니라 자연적인 지구 물리학적, 천문학적 사건들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시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장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6천만 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인류 문명, 그러니까 문자와 도시와 산업을 가진 문명의 역사는 고작 몇천 년에 불과합니다. 지질학적 시간의 척자에서 보면 이것은 눈 깜빡할 사이보다 짧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해서 보면 이것은 눈 깜빡할 사이보다도 짧은 순간입니다. 만약 지구의 전체 역사를 하루 24시간으로 압축한다면 인류 문명의 전체 역사는 마지막 1초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이미 지구의 대기화학을 바꾸고 수많은 생물종을 멸종시키고 지구 시스템 전체에 페름기 대멸종에 버금가는 수준의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소름 끼치는 마지막 진실이 등장합니다. 만약 정말로 이전 문명들이 있었고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구를 개조하다가 스스로 무너졌다면 그 증거는 애초에 남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지금 남기고 있는 흔적들, 콘크리트 도시, 플라스틱, 방사성 동위원소의 흔적조차도 수백만 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지거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몇 지질학자들은 만약 지금으로부터 1000만 년 후 어떤 존재가 지구의 지층을 조사한다면 우리 문명의 흔적으로 남을 것은 아주 얇은 탄소와 플라스틱, 그리고 특이한 방사성 동위원소층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도시의 위치도, 우리가 세운 거대한 건축물의 흔적도, 우리가 쓴 글도
지질학적 시간 앞에서는 결국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이 언젠가 미래의 어떤 존재가 발굴하게 될 여섯 번째 사라진 문명의 시작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다르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지구는 이미 5번의 리셋을 견뎌냈고 5번 모두 새로운 생명의 형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6번째 리셋이 온다면 지구는 또다시 회복할 겁니다. 다만 그 회복된 세계에 인류가 포함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 이전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5개의 사라진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5번의 붕괴가 남긴 유일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지배력은 영원하지 않고 번영은 그 자체로 몰락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결국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라는 것. 그리고 지구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계속될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5번의 대멸종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오래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캄브리아기 대폭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 지질학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작 2천만 년 사이에 지구 생명체의 거의 모든 주요 문단위 분류군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 이전 30억 년 넘는 시간 동안 지구에는 단순한 단세포 생물과 몇몇 해면 동물 정도만 존재했는데 갑자기 눈을 가진 생물, 껍질을 가진 생물, 관절이 있는 다리를 가진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다윈 자신도 이 현상을 자신의 진화론에 대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이 시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버제스 셰일이라는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들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괴합니다. 오파비니아라는 생물은 5개의 눈과 코끼리 코처럼 생긴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루키게니아라는 생물은 처음 발견되었을 때 학자들이 위아래를 거꾸로 복원했을 정도로 형태가 이상했습니다. 이 시기는 마치 진화가 아직 어떤 형태가 성공적인지 실험하고 있던 시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 과정에서 나타났다 사라진 수많은 생물 계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어떤 동물 그룹과도 관련이 없는 완전히 독립적인 진화 실험이었던 생물들 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만약 지적 생명체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로 열려 있었다면 캄브리아기의 그 기묘한 생물들 중 일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저명한 고생물학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생명의 테이프를 되감아서 다시 재생한다면 인류와 같은 존재가 다시 나타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브리아기의 우연한 생존과 멸종이 이후 모든 진화의 방향을 결정지었다는 겁니다. 반면 코너웨이 모리스라는 또 다른 고생물학자는 정반대로 진화에는 수렴이라는 강력한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지능이 있는 존재는 결국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오르도비스기 이야기로 돌아가서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감마선 폭발 가설 외에도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증거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2022년 지질학자들이 오르도비스기 지층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운석 파편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 시기 지구가 유난히 많은 소행성 충돌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태양계 안쪽에서 일어난 대규모 소행성 파괴 사건, 즉 소행성대에서 2개의 거대한 천체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파편들이 지구로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오르도비스기 말의 급격한 냉각은 단순히 화산이나 감마선 하나 때문이 아니라 우주먼지가 태양빛을 가려서 생긴 겨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정말로 지적 생명체가 존재했고 그들이 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물속에서 하늘을 본다는 것은 사실 매우 제한적입니다. 빛의 굴절 때문에 물속에서는 하늘의 별을 정확히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지적 생명체가 완전히 수중에서만 진화했다면 그들은 아마 자신들을 위협하는 우주적 재앙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소름을 안겨줍니다. 지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대봉기로 다시 넘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대봉기 후기 대멸종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연속된 위기였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켈바서 사건과 한겐베르크 사건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주요 위기가 약 1000만 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했습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찾아온 재앙이라는 패턴은 단순히 한 번의 운석 충돌이나 한 번의 화산 폭발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지구 시스템 전체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일련의 진통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시기 육상 식물의 뿌리 시스템이 점점 더 깊고 복잡해지면서 이른바 토양이라는 것이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지구의 육지는 사실상 헐벗은 암석과 모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뿌리가 만들어낸 토양층이 강물을 통해 대량으로 바다로 흘러들면서 그 안에 포함된 인과 질소 같은 영양분이 바다의 화학적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생태학적 오염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나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만들어낸 부산물로 자신이 의존하던 바다 생태계를 질식시킨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가 없는 파괴였습니다. 나무는 아기를 가지고 바다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생존 전략을 극대화했을 뿐인데 그 부산물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앙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개념의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페름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깊은 디테일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베리아 트랩의 화산 활동에 대한 최근 연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화산이 단순히 지표면에서 용암을 분출한 것이 아니라 마그마가 지하의 거대한 석탄층과 증바람층을 관통하면서 분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그마가 이런 퇴적암층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메탄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유독한 할로겐 화합물을 대기 중으로 한꺼번에 방출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대멸종은 단순한 화산 폭발이 아니라 화산이 지하에 묻혀있던 탄소를 대규모로 채굴해서 대기로 쏟아낸 사건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하 연구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마치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화석연료 채굴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자연적인 지질학적 과정이었지 어떤 지적 존재가 의도적으로 채굴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지하에 갇혀있던 탄소를 대기로 방출해서 온실 효과를 폭주시켰다는 메커니즘 자체는 정확히 동일합니다. 자연이 우연히 해낸 일을 지금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것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페름기 대멸종은 수십만 년에서 100만 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인류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오늘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고작 20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속도로만 보면 우리는 페름기의 화산보다 수천 배는 빠르게 지구의 대기를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실루리안 가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덤 프랭크와 개빈 슈미트가 제안한 방법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만약 과거에 산업 문명이 존재했다면 그 증거로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입니다. 그들은 몇 가지 후보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특이한 화학 물질의 흔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내는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특정 유기 화합물이나 살충제에 사용되는 특이한 화학 구조를 가진 분자들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자연적으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수백만 년 된 지층에서 이런 물질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상 패턴입니다. 핵무기 실험이나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특정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대기 중에 방출하는데 이런 동위원소는 매우 독특한 붕괴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과 구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지질학자들은 1945년 이후의 지층을 핵실험 시대라고 부르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 시기 이후의 퇴적층에서 미량의 플루토늄 동위원소를 검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이 남긴 가장 지속적이고 뚜렷한 지질학적 흔적 중 하나로 꼽힙니다. 셋째는 급격한 탄소 동위원소 비율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앞서 페름기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원리인데 화석 연료를 태우면 대기 중 탄소의 동위원소 비율이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가 지질학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몇만 년 이내에 급격하게 일어난 흔적이 있다면 이것 역시 산업활동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프랭크와 슈미트는 논문 말미에서
페름기 말 대멸종 당시의 탄소 동위원소 기록이 실제로 이런 급격한 변화의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이 산업 문명 때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논문의 진짜 목적이 이런 자연적 사건과 가상의 산업 문명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 인터넷과 대중과학 커뮤니티에서는 이 부분만 따로 떼어져서 마치 페름기에 실제로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인 것처럼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고 실험이 대중의 상상력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증폭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 트라이아스기 말 대멸종에 대해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기와 관련해서 최근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판게아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화산 활동이 실제로는 지구 전역에 걸쳐 최소 4번 이상의 개별적인 분출 파동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파동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치솟았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가 여러 번에 걸쳐 충격을 받고 회복하고 다시 충격을 받는 과정을 반복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된 충격이 결국 당시 생태계의 회복 능력을 완전히 소진시켰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후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반복적 충격입니다. 만약 인류가 기후변화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가 다시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고 다시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패턴을 반복한다면 생태계는 각각의 충격에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누적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트라이아스기 말의 생태계가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니라 여러 번의 반복된 충격이 누적되어 결국 임계점을 넘어선 겁니다. 백악기 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최근 몇 년 사이 등장한 새로운 논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소행성 충돌이 공룡 멸종의 유일한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 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인도 지역의 데칸 트랩이라 불리는 대규모 화산 활동이 소행성 충돌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이것이 생태계를 이미 상당히 약화시킨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소행성은 이미 병들어 있던 환자에게 가해진 마지막 결정타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19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데칸 트랩의 화산 활동이 소행성 충돌 전후로 급격히 강화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재앙, 하늘에서 떨어진 돌과 땅속에서 솟아오른 불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면서 지구 생태계에 이중의 타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5번의 대멸종 전체를 관통하는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대멸종 사건에서 화산 활동이라는 공통 요소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르도비스기를 제외한 나머지 4번의 대멸종 모두에서 대규모 화산 활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지구 내부의 열이 주기적으로 지각을 뚫고 분출하면서 대기의 화학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지구가 생명체에게 완벽하게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편하는 살아있는 행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과거 문명이 존재했었다면 왜 우리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흔적을 찾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것은 페르미 역설이라는 유명한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우주에 그렇게 많은 별과 행성이 있다면 왜 우리는 아직 외계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역설에 대한 수많은 답변 중 하나가 바로 대필터라는 개념입니다. 어쩌면 생명체가 탄생해서 지적 문명으로 발전하고 그 문명이 자기 파괴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자체가 극도로 드문 일이며 우주 어딘가에는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진 수많은 문명들의 잔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대필터라는 개념이 지구 자체의 역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지구에서 5번의 대멸종이 매번 잠재적인 지적 생명체의 탄생을 가로막는 필터 역할을 했다면 어떨까요? 두 종류든 클루로타르시안이든 트로오돈이든 이들 모두가 지적 문명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매번 대멸종이라는 우주적 혹은 지질학적 필터에 가로막혀 그 가능성이 리셋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류 역시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6번째 필터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시험받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바로 조용한 지구 가설과 대비되는 기술 서명 탐색이라는 분야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외계 문명이 만들어낸 흔적, 그러니까 대기 중의 특이한 화학 물질이나 인공적인 빛의 패턴을 통해 외계 문명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방법론을 그대로 지구 자신의 과거에 적용해 보자는 것이 바로 실루리안 가설의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외계 문명을 찾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자신의 행성의 과거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묘하게 자기반영적인 탐구입니다. 우주에서 우리 같은 존재를 찾으려던 노력이 결국 우리 자신의 발밑에 숨겨진 비밀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최근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지구화학자들은 이른바 엔트로포신, 즉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자는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이것이 미래의 지층에서도 명확하게 구분 가능한 하나의 지질학적 시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023년 국제층서위원회 산하 인류세 실무그룹은 캐나다의 크로퍼드 호수라는 곳의 퇴적층을 인류세의 표준지층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호수의 바닥에는 매년 뚜렷하게 구분되는 퇴적층이 쌓이는데 1950년대 이후의 층에서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성 동위원소,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그을음 입자, 그리고 급격히 증가한 질소 화합물의 흔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록 2024년 국제층서위원회 투표에서 인류세를 공식 지질시대로 인정하다는 제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이 논의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존재를 미래의 지층에 각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수백만 년 뒤 어떤 존재가 지구의 지층을 파헤친다면 그들은 우리가 남긴 이 얇지만 명확한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플라스틱의 잔해, 콘크리트의 파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기 중 탄소 동위원소 비율의 급격한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기게 될 실루리안 가설의 증거인 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미래의 누군가가 우리를 발견하기 위해 찾아야 할 바로 그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류 이전에 정말로 문명이 존재했을까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서 정직하게 답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만약 그런 문명이 정말 존재했다면 최소한 몇 가지 흔적, 예를 들어 특이한 화학 물질의 잔재나 급격한 동위원소 변화가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지층 어딘가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났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지질학적 기록은 5번의 대멸종이 모두 자연적인 원인, 즉 화산 활동, 소행성 충돌, 그리고 생물 자체의 생태학적 변화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함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 45억 6천만 년 중 가장 최근에 가장 짧은 한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5번의 거대한 생태계가 흥망성쇠를 겪었고 그때마다 한 시대를 지배하던 존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의 정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속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5번의 사라진 세계 중 그 어느 것도 자신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르도비스기의 두 종류도, 대봉기의 어류도, 페름기의 파충류도, 트라이아스기의 크루로타르시안도, 백악기의 공룡도 모두 자신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지구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영원한 지배자는 없다고. 그리고 다음 장을 쓰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먼저 대필터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처음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로빈 헨슨이었습니다. 그는 1998년 하나의 에세이에서 우주가 왜 이렇게 조용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하나의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시작해 우주로 뻗어나가는 문명이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기 복제하는 분자의 탄생, 단세포 생물의 등장,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의 도약, 지능의 출현, 그리고 마침내 다른 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술 문명의 건설. 헨슨은 이 단계들 중 어딘가에 극도로 통과하기 어려운 병목 지점, 즉 대필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 필터는 우리 뒤에 있을까요? 아니면 앞에 있을까요? 만약 필터가 우리 뒤에 있다면, 그러니까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 자체나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극도로 희귀한 사건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셈이니 안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러니까 지적 문명이 자기 파괴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자체가 진짜 병목이라면 우리는 아직 가장 위험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겪은 5번의 대멸종은 어쩌면 이 필터가 생명체의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작동해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논리적 연결고리가 하나 생깁니다. 만약 지적 생명체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종들이 우주 곳곳에서 계속 나타났다가 매번 대멸종급 사건에 의해 리셋되어 왔다면 우주가 조용한 이유는 지적 문명이 희귀해서가 아니라 지적 문명이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나 짧은 순간만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에는 수많은 문명이 명멸했지만 그들 각각이 존재했던 시간이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해서 서로 만날 기회조차 없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파괴 필터 가설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화석들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르도비스기 시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거대 바다 정갈, 유립테리드를 처음 제대로 연구한 사람은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지질학자 제임스 홀이었습니다. 그가 1859년 뉴욕주에서 발견된 이상한 화석을 처음 봤을 때 그는 이것이 거대한 갑각류의 일종이라고 확신했지만 정확한 분류를 놓고 학계에서는 수십 년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 생물이 정갈과 가까운 친척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절지동물 계통인지를 두고 벌어진 논쟁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제스 셰일의 기묘한 생물들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1909년 미국의 고생물학자 찰스 둘리틀 월콧은 캐나다 로키 산맥을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눈 속에 파묻힌 바위 조각에서 이상하게 반짝이는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발견에 매료되어 이후 수년간 여름마다 가족을 이끌고 그 험준한 산속으로 돌아가 발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월콧 자신은 그가 발견한 생물들의 진정한 기이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학문적 틀 안에서, 그러니까 이 생물들을 기존에 알려진 분류군에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 했습니다. 오파비니아나 할루키게니아 같은 생물들이 실제로 얼마나 독특하고 진화적으로 고립된 존재였는지가 제대로 밝혀진 것은 1970년대와 8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의 고생물학자 해리 휘팅턴과 그의 제자들이 이 화석들을 다시 정밀하게 재조사하면서였습니다. 특히 할루키게니아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처음 복원되었을 때 이 생물은 등에 걷는 다리처럼 생긴 뾰족한 가시들이 나 있고 배 쪽에는 흐물흐물한 촉수 같은 것들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국에서 비슷한 화석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학자들은 이 생물이 사실 완전히 거꾸로 복원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뾰족한 가시가 사실은 방어용 다리였고 흐물흐물해 보였던 부분이 실제로는 몸통 위쪽에 있는 촉수였던 겁니다. 이 이름 자체도 이런 혼란스러운 역사를 반영합니다. 할루키게니아라는 이름은 환각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것인데 이 생물이 너무나 기이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제 페름기 시대로 넘어가서 이 시기 육상 생태계의 지배자였던 단궁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등에 거대한 돛을 가진 디메트로도는 사실 공룡이 아니라 오히려 포유류에 훨씬 더 가까운 계통에 속합니다. 이것은 대중적으로 가장 흔히 오해되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단궁류는 파충류와 갈라진 이후 독자적으로 진화한 계통이며 이들 중 일부가 결국 오늘날 포유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페름기 말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단궁류 후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포유류도 그리고 결국 인류도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카루 분지는 페름기 말 대멸종 전후의 지층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세기 초 남아프리카의 고생물학자 로버트 브룸은 바로 이 카루 분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수백 종의 단궁류 화석을 발굴했습니다. 그는 매우 독특한 성격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정식 발굴 허가 없이 농부들의 땅을 돌아다니며 화석을 사들이거나 직접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무모할 정도의 열정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페름기 말 대멸종 직전과 직후의 생태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루 분지의 지층을 보면
대멸종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위와 아래의 화석 다양성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아래에는 다양한 당국류가 풍부하게 나타나지만 경계선을 넘어서면 거의 대부분의 종이 사라지고 오직 소수의 생존자, 그 중에서도 리스트로사우루스라는 돼지만 한 크기의 초식동물만이 압도적으로 흔하게 발견됩니다. 리스트로사우루스 이야기는 그 자체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생물은 대멸종 이후 세계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데 당시 판게아가 하나로 붙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시기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나의 종이 생태계를 지배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마치 대재앙 이후 폐허가 된 세상에서 특별히 화려하지도 강력하지도 않지만 그저 끈질기게 버티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온 세상을 뒤덮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대재앙 이후 세상을 물려받는 것은 가장 화려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수수하지만 가장 끈질긴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트라이아스기의 크루로타르시안 이야기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흥미로운 발굴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트라이아스기 지층에서 매우 정교하게 보존된 크루로타르시안 화석들이 대거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는 오늘날의 악어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초식동물처럼 생긴 종들도 있었습니다. 에포이스쿠스라는 생물은 부리처럼 생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고 이빨의 형태로 볼 때 식물을 주로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악어의 조상이라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트라이아스기의 크루로타르시아는 사실 오늘날의 포유류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와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육식성, 초식성, 잡식성, 그리고 심지어 반수생 형태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다양성 전체가 트라이아스기 말 대멸종으로 거의 대부분 사라졌고 오직 악어의 직계조상뻘되는 소수의 계통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트라이아스기 말 대멸종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오늘날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포유류가 아니라 파충류 계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공룡은 생태계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소수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라이아스기 말 대멸종에서 크루로타르시안 대부분이 사라지면서 이전까지 크루로타르시안이 차지하고 있던 생태적 지위가 텅 비게 되었고 공룡들이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가면서 폭발적으로 다양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진화생물학에서 말하는 생태적 방출이라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쟁자가 사라지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소수 그룹이 급격하게 팽창하며 새로운 생태적 지위를 채운다는 겁니다. 이제 백악기 말 소행성 충돌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사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극적입니다. 1980년 물리학자 루이스 에버레즈와 그의 아들이자 지질학자인 월터 에버레즈는 이탈리아의 한 지층에서 채취한 점토 샘플을 분석하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악기와 제3기의 경계를 이루는 이 얇은 점토층에서 지구상에서는 극히 희귀하지만 소행성이나 해성에서는 흔한 원소인 이리듐이 지구 평균보다 무려 수백 배나 높은 농도로 검출된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확연한 수치였습니다. 에버레즈 부자는 이 발견을 근거로 지구의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해서 대멸종을 일으켰다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학계의 반응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이 가설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고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지배적인 견해는 대멸종이 점진적인 기후변화나 화산 활동 같은 느린 과정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이었고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라는 개념은 지질학의 기본 원칙,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동일과정설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논쟁을 종식시킨 결정적 증거는 거의 10년 뒤에야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초 지질학자들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지하에서 정확히 그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충돌 분화구 칙술루브 크레이터를 발견한 겁니다. 지름이 무려 150km가 넘는 이 분화구는 처음에는 석유 탐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그 진짜 정체가 밝혀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 발견 이후에야 에버레즈 부자의 가설은 학계의 주류 이론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때로는 가장 급진적으로 보이는 가설이 결국 옳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며 과학이라는 것은 처음에 저항과 회의를 뚫고 증거가 쌓여가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진리에 다가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시 데일 러셀의 트로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가상의 공룡인간 모델은 발표 당시부터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러셀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상상력으로 이 모델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굳이 두 발로 서고 큰 눈을 가지고 인간과 비슷한 손을 가진 형태로 진화가 수렴할 것이라고 가정하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진화 생물학에서 매우 뜨거운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지능이 높은 생물은 반드시 특정한 신체 구조로 수렴하는가? 아니면 지능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는가? 문어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고도의 지능이 반드시 직립자세나 인간과 비슷한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어는 팔이 8개이고 뼈가 없으며 심지어 신경계의 상강 부분이 뇌가 아니라 팔 자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조금 다른 각도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적 문명이 인간과 완전히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진 존재에게서 나타난다면 그 문명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기술과 사회를 발전시켰을 겁니다. 예를 들어 문어와 비슷한 존재가 만든 문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불을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물속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어쩌면 전기 신호나 화학 물질을 이용한 전혀 다른 형태의 기술 체계를 발전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상은 물론 순수한 사변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문명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형태와 인간의 기술 방식을 기준으로 상상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 우주적으로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최근의 논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루리안 가설이 발표된 이후 이 개념을 진지하게 발전시킨 또 다른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 문명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플라스틱이 실제로 매우 오랫동안 지질학적 기록에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플라스틱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리지만 일단 퇴적물 속에 완전히 파묻혀 산소가 차단된 환경에 놓이면 그 화학적 흔적, 특히 특이한 형태의 탄화수소 사슬은 훨씬 더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해양 퇴적물 곳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는데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미래의 지층에서 인류 문명을 나타내는 뚜렷한 표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후보는 콘크리트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생산한 콘크리트의 총량은 지구 육지 표면 전체를 두께 2mm의 층으로 덮을 수 있을 만큼 방대합니다. 콘크리트는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물질이며 그 화학적 구성이 매우 독특합니다. 만약 이것이 지질학적 압력에 의해 암석화된다면 미래의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매우 이례적인 인공 암석층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젠가 미래에 누군가가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 자신의 실루리안 증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애덤 프랭크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 사고 실험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순수하게 학문적인 호기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흔히 하는 주장, 그러니까 지구는 과거에도 여러 번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겪었으니 지금의 변화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는 논리에 대응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설령 과거에 자연적인 기후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가 위험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의 대멸종들이 보여주는 것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결과는 마찬가지로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사변적 이야기의 진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인류 이전의 5개 문명이라는 개념은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강력한 사고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구의 심원한 시간을 진지하게 상상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문명이 그 광대한 시간 척도 안에서 얼마나 작고 일시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과거의 5번의 붕괴는 모두 지적 존재의 선택이 아니라 자연의 힘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6번째 잠재적 붕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는 처음으로 그 원인 제공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이 이 5개의 사라진 세계 이야기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오르도비스기의 두종류도, 데본기의 어류도, 페름기의 당국류도, 트라이아스기의 크루로타르시안도, 백악기의 공룡도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연이 던진 주사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가 던지고 있는 주사위의 결과를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45억 6천만 년에 걸친 지구의 길고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진짜로 특별한 위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전에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100만 년이나 1억 년이라는 숫자를 듣고도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긴 시간인지 체감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45억 6천만 년이라는 전체 역사를 팔을 쭉 뻗은 사람의 손끝부터 반대편 어깨까지의 거리로 표현한다면 손톱 다듬는 줄로 손톱을 한번 쓱 가는 것만으로도 인류 문명의 전체 역사가 지워질 만큼 지구의 역사는 압도적으로 깁니다. 공룡의 시대만 하더라도 무려 1억 6천만 년 넘게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공룡 멸종 이후 지금까지 흐른 시간의 2배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 공룡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구를 지배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 역시 사라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지질학적 시간에서 안정성이라는 것은 착각에 가깝다는 겁니다. 어떤 생태계가 수천만 년, 심지어 1억 년 넘게 유지된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안정적인 시기는 언제나 갑작스러운 붕괴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대부분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는 거의 순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페름기 말 대멸종의 핵심적인 파괴 국면은 학자들의 최신 추정에 따르면 놀랍게도 6만 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집중되어 일어났습니다.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눈 한 번 깜빡이는 순간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넓혀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5번의 대멸종 사이사이에 존재했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은 규모의 위기들입니다. 사실 지구의 역사에는 이 5번의 대멸종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규모가 작은 멸종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트라이아스기 중기에도 카르니안절이라 불리는 시기에 급격한 강수량 증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른바 카르니안 다우기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판게아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몇백만 년에 걸쳐 극도로 습한 기후가 지속되었고 이 시기에 많은 파충류 계통이 사라진 반면 바로 이 시기에 최초의 공룡들이 본격적으로 다양화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대멸종급은 아니지만 상당한 규모의 환경 위기가 오히려 이후 세계를 지배하게 될 새로운 그룹에게는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패턴은 사실 5번의 큰 대멸종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위기는 언제나 파괴자인 동시에 창조자였습니다. 페름기 말 대멸종이 없었다면 공룡의 조상뻘되는 초기 파충류들이 그렇게 빠르게 다양화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백악기 말 대멸종이 없었다면 포유류가 그 오랜 그늘에서 벗어나 지구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파괴와 창조는 지구의 역사에서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얼마나 대중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루리안 가설이라는 이름 자체가 흥미로운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영국의 유명한 공상과학 드라마 닥터 후에 등장하는 가상의 종족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실루리안은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지구를 지배했던 파충류 형태의 고도 문명으로 그려지며 그들은 지구 표면에 재앙이 닥칠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 지하 깊은 곳에서 동면에 들어갔다가 수백만 년 후 다시 깨어나 인류와 마주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랭크와 슈미트가 자신들의 논문 제목에 이 이름을 붙인 것은 일종의 학문적 유머였지만 동시에 이 개념이 대중문화 속에서 이미 오랫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사변적인 개념들이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 불안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구 역사상 가장 발전된,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 역시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인류 이전에 다른 문명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이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동시에 묘하게도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최초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전의 존재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흥망성쇠를 겪었다면
우리의 몰락 역시 우주적 비극이 아니라 그저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위안이 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영역으로 돌아가서 최근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대멸종 이후 회복 기간의 길이입니다. 흥미롭게도 대멸종의 규모가 클수록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비례해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적으로 훨씬 더 길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페름기 말 대멸종의 경우 생물 다양성이 대멸종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무려 1000만 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회복지연 현상을 두고 학자들은 회복지연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시기 동안 생태계는 매우 불안정하고 단순한 형태로 유지되며 복잡한 먹이 그물이 다시 형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진행 중인 생물 다양성 위기가 정말로 대멸종급 사건으로 이어진다면 설령 인류가 어떻게든 그 위기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풍요롭고 복잡한 생태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인류 문명 전체의 역사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 세대나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년 단위의 시간 척도에 걸친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런 시간 척도를 온전히 실감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뇌는 지마적으로 하루, 한 계절, 길어야 한 세대 정도의 시간 척도에 최적화되어 있지 수백만 년이라는 심원한 시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대멸종 이야기 속에서 정말 흥미로운 존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5번의 위기를 모두 통과해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물 계통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투구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변에서 볼 수 있는 투구개는 놀랍게도 최소 4억 4천만 년 전, 그러니까 오르도비스기 대멸종 이전부터 거의 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이 생물은 5번의 대멸종을 모두 견뎌냈습니다. 흥미롭게도 투구개는 화려하지도 특별히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단순하고 원시적인 형태의 신경계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과 유연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을 4억 년 넘게 살아남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생존자는 은행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공룡보다도 먼저 등장했고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를 거치며 한때 전 세계에 걸쳐 매우 흔한 나무였지만 이후 대부분의 근현종이 사라지고 오늘날 단 하나의 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은행나무는 종종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립니다. 흥미롭게도 은행나무는 방사능과 오염에 매우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당시 폭심지에서 겨우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던 은행나무 6그루가 폭발의 충격에서 살아남아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가장 강하거나 가장 크다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 오히려 그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회복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인류 문명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6번째 대멸종급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 문명에서 투구개나 은행나무 같은 존재는 무엇이 될까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진 사회가 반드시 살아남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사회 구조나 생활 방식이 결국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회복력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복잡하고 고도로 상호 연결된 현대 문명이 정말로 장기적인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복잡성 자체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취약성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약 280 ppm 수준에서 2024년 기준 420 ppm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최근 300만 년 동안 한 번도 도달한 적 없는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도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존재했던 시기는 플라이오세 중기라 불리는 시기로, 당시 해수면은 지금보다 최소 5m에서 최대 25m까지 높았고 극지방의 만년설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지구 시스템을 지질학적으로 매우 다른 상태,
그것도 아주 오래전 지구가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상태로 되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연적인 지질학적 과정보다 최소 수백 배에서 수천 배 빠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 하나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거의 대멸종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교훈은 생태계가 붕괴로 이어지는 데는 반드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절대적으로 특정 수치를 넘어야 한다는 고정된 임계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 자체가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생태계와 생물종은 어느 정도의 환경 변화에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응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의 진화적 적응, 서식지의 이동, 새로운 생태적 관계의 형성, 이 모든 것에는 최소한 수천 년, 종종 수만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변화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난다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적응 가능한 수준의 변화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적응할 시간이 없어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름기 말과 트라이아스기 말 대멸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패턴이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의 속도가 그토록 우려스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재야생화와 보조진화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5번의 대멸종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인류가 의도적으로 생태계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생태학자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필요하다면 인위적으로 서식지를 연결해 종의 이동을 돕는 방식으로 과거 대멸종에서 나타났던 급격한 붕괴를 늦추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흥미롭게도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생물종이 대멸종의 흐름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도가 성공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이고 우리의 개입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대봉기 이야기에서 살펴봤듯이 나무가 토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좋은 의도를 가진 혹은 적어도 파괴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행위조차도 예상치 못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생태계에 개입하려 해도 우리의 지식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지구 시스템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류 이전에 정말로 문명이 존재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사라졌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과학적 증거를 종합하면 답은 이렇습니다. 인류 이전에 산업 수준의 기술 문명이 존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5번의 대멸종은 모두 자연적인 지질학적, 천문학적 원인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고 실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5번의 대멸종이 남긴 패턴, 그러니까 급격한 환경 변화가 지배종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패턴, 그리고 파괴가 언제나 새로운 창조의 씨앗이 되어왔다는 패턴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5번의 붕괴는 그 어떤 존재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화산은 스스로 폭발을 멈출 수 없었고 소행성은 스스로 궤도를 바꿀 수 없었으며 나무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토양이 바다를 질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를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구 45억 6천만 년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상황입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인식하고 그 운명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지구의 지배종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의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류 이전의 5개 문명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짧은 순간을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존재. 이전의 그 어떤 지배종보다도 빠르게 지구의 화학적 균형을 바꾸고 있는 존재. 그리고 동시에 이전의 그 어떤 지배종도 갖지 못했던 스스로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5번의 사라진 세계는 우리에게 경고인 동시에 위안입니다.
경고인 이유는 그것이 지배력과 번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위안인 이유는 매번 붕괴 이후에도 생명은 끈질기게 다시 피어났고 지구는 언제나 새로운 형태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설령 인류 문명이 지금의 형태로 지속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명 그 자체는 아마도 계속될 겁니다. 다만 그 다음 장에 인류가 등장인물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오르도비스기의 두 종류나 트라이아스기의 크루로타르시안처럼 화석 기록 속의 한 줄로만 남게 될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이전의 5개 사라진 문명에 대한 이 오래되고도 새로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6번째 장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채우는 것은 화산도, 소행성도, 감마선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지구는 이미 5번의 리셋을 견뎌냈습니다. 6번째가 오더라도 지구는 또다시 회복할 겁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그 회복된 세계에 누가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